줄리안 로버트슨, 월스트리트를 지배한 호랑이. 1998년 뉴욕 맨해튼. 한 남자가 운용하는 돈이 2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400억 달러, 한화로 5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 그 정점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슨.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호랑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가 키워낸 새끼들은 오늘날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800만 달러로 시작해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를 만들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가 결국 전설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장 노스캐롤라이나의 소년. 1932년 6월 25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솔즈베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줄리안 하트 로버트슨 주니어. 훗날 월스트리트를 지배하게 될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대공황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고 수많은 가정이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슨 가문은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줄리안 로버트슨 시니어는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업가였습니다. 섬유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사업을 유지했고 어린 줄리안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돈은 벌기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식탁에서 사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회사가 왜 성공하는지, 어떤 회사가 왜 망하는지. 어린 줄리안은 그 이야기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했습니다. 그에게 비즈니스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저녁 식탁의 일상이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푸른 하늘 아래서 자란 줄리안은 전형적인 남부 신사의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을 잘 들으며 동시에 강한 승부욕을 가진 소년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축구, 농구, 야구 가리지 않고 뛰어다녔고 언제나 이기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난 지는 걸 정말 싫어해. 이것은 훗날 그의 투자 철학의 근간이 됩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은 평생 동안 지는 게임에는 절대 참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에게 투자는 스포츠와 같았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상대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기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950년 줄리안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 캠퍼스에 입학합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주식시장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후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주식시장은 연일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줄리안은 기업 재무제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지만 점차 그 숫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성장률, 이익률, 부채 비율. 이 숫자들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해주는 언어였습니다. 줄리안은 그 언어를 읽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갔습니다. 대학 졸업 후 그는 해군에 입대합니다.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친 1957년 25살의 청년 줄리안 로버트슨은 뉴욕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깔끔하게 다린 셔츠 몇 벌과 아버지가 써준 추천서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장 키더 피바디 그리고 20년의 수련. 1957년의 월스트리트는 오늘날과 많이 달랐습니다. 컴퓨터는 없었고 모든 거래는 전화와 종이로 이루어졌습니다. 주식 시세는 티커 테이프로 전송되었고 브로커들은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고객들과 대화했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은 키더 피바디라는 투자은행에 입사합니다. 1865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회사였습니다. 신입사원으로 시작한 그는 주식 세일즈맨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일은 간단했습니다. 고객을 찾아다니며 주식을 팔고 수수료를 받는 것. 하지만 줄리안은 단순히 주식을 파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는 주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기업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애널리스트들과 대화하며 산업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서 경제 서적을 탐독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안이 추천하는 주식은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가 피하라고 한 주식은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고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슨이 추천하는 주식은 믿을만해. 그의 명성은 회사 내에서도 빠르게 높아졌습니다. 10년도 안 되어 그는 키더 피바디의 자산운용 부문을 책임지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30 중반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줄리아는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확립해갔습니다. 그는 2가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첫째, 좋은 주식을 산다. 이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주식이란 무엇일까요? 줄리안에게 좋은 주식이란 저평가된 우량 기업이었습니다. 뛰어난 경영진, 탄탄한 재무 구조, 성장하는 시장. 이 3가지를 갖춘 기업을 찾아내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둘째, 나쁜 주식을 피한다. 아니,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매도한다. 공매도란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고 나중에 싼 가격에 다시 사서 갚는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가가 오를 때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주가가 떨어질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롱숏 전략입니다. 좋은 주식은 사고 나쁜 주식은 공매도한다. 이 단순해 보이는 전략이 훗날 헤지펀드 산업의 핵심이 됩니다. 1970년대 줄리아는 점점 더 큰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키더 피바디에서의 생활은 안정적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펀드를 운용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규칙이 아니라 자신만의 규칙으로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실력을 쌓으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1978년 마침내 줄리아는 키더 피바디를 떠나 1년간의 안식년을 갖습니다. 뉴질랜드로 가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그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이제 내 펀드를 만들 때가 됐어. 3장 호랑이의 탄생. 1980년 5월 뉴욕 맨해튼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은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모은 $800만 가지고 타이거 매니지먼트를 설립했습니다. 48살의 늦은 출발이었습니다. 왜 타이거였을까요? 줄리안은 프린스턴 대학교의 마스코트인 호랑이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인내심을 갖고 먹이를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줄리아는 자신의 투자 스타일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800만. 오늘날의 헤지펀드 기준으로 보면 매우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줄리안에게 그 돈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20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했습니다. 첫 해부터 타이거 매니지먼트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타이거는 수익을 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롱숏 전략이었습니다. 시장이 상승할 때는 롱 포지션에서 수익을 얻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숏 포지션에서 수익을 얻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줄리안의 종목 선정 능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숫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직접 기업을 방문하고 경영진을 만나고 공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CEO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못해. 그의 리서치 과정은 철저했습니다. 한 종목에 투자하기 전 그는 경쟁사도 조사하고 공급업체도 만나고 고객사도 확인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과 대화하고 학자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여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1980년대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성과는 눈부셨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30%를 넘었습니다. 시장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익이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에게 돈을 맡기면 무조건 번다. 돈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985년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운용 자산은 $4억 넘어섰습니다. 1990년에는 $20억, 1995년에는 $70억,
성장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더 나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최고의 투자 성과를 내려면 최고의 인재가 필요해. 줄리아는 인재 영입에 집착했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명문대에서 최고의 졸업생들을 스카우트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은행에서 떠오르는 스타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이거 시스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장 호랑이 새끼들. 줄리안 로버트슨의 사무실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맨해튼 파크 애비뉴에 위치한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사무실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줄리안은 단순히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그의 훈련 방식은 독특하고 가혹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은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였습니다. 각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분석한 종목을 발표해야 했고 줄리안과 다른 동료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해? 경쟁사는 분석했어? 경영진을 직접 만나봤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야?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않으면 줄리아는 가차 없었습니다. 그의 비판은 날카로웠고 때로는 잔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강철 같은 투자자로 거듭났습니다. 줄리안 밑에서 살아남으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어. 타이거 매니지먼트 출신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줄리안이 키워낸 투자자들의 명단은 화려합니다. 그들은 타이거 컵스라 불렸습니다. 호랑이 새끼들이라는 뜻입니다. 체이스 콜먼. 그는 1997년 22살의 나이에 타이거 매니지먼트에 입사했습니다. 줄리안은 이 젊은이에게서 특별한 것을 보았습니다. 기술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날카로운 직관. 체이스는 훗날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를 설립하여 페이스북, 스포티파이, 바이트댄스 같은 기업에 초기 투자하며 전설이 됩니다. 안드레아스 할보르센. 노르웨이 출신의 이 투자자는 해군 특수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규율과 집중력은 타이거 매니지먼트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바이킹 글로벌 인베스터스를 설립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 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스티브 만델. 골드만삭스 출신인 그는 줄리안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의 분석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론파인 캐피털을 설립한 그는 조용하지만 꾸준한 성과로 업계의 존경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수십 명의 타이거 컵스가 독립하여 자신만의 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거 시드 투자, 타이거 레거시 파트너스, 코투 매니지먼트, 매버릭 캐피털. 이들이 운용하는 총 자산은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줄리안 로버트슨 한 사람이 만들어낸 투자자, 네트워크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세력이 된 것입니다. 줄리안의 인재 양성 철학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지적 정직성. 그는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투자에서 실수는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손실을 키우는 사람은 타이거에 맞지 않았습니다. 둘째, 끊임없는 호기심.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새로운 트렌드. 줄리아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높이 샀습니다. 그 자신도 60대, 70대에도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셋째, 확신에 찬 베팅. 분석을 끝냈으면 과감하게 베팅해야 합니다. 줄리아는 소심한 투자자를 싫어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크게 베팅하라. 확신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마라. 이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타이거 매니지먼트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운용 자산은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줄리안 로버트스는 헤지펀드 업계의 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그가 어떤 주식을 샀다는 소문만 돌아도 그 주식의 가격은 뛰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장 폭풍 전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번졌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매니지먼트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아시아 통화의 폭락을 예측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줄리아는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1998년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운용 자산은 22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였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스는 월스트리트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해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라는 거대한 헤지펀드가 붕괴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운용하던 이 펀드의 파산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타이거 매니지먼트도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더 큰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넷 기업들의 거품, 즉 닷컴 버블이었습니다. 1999년 인터넷 광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름에 닷컴만 붙으면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수익은커녕 매출도 거의 없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수십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줄리아는 이것이 미친 짓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가치는 제로야. 언젠가는 거품이 터질 거야. 그는 자신의 확신대로 행동했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했습니다. 야후, 아마존, 이베이 같은 인터넷 기업들의 주식을 빌려서 팔았습니다. 그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과대평가되어 있고 조만간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줄리안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주식은 계속 올랐습니다. 야후는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마존은 200달러를 넘었습니다. 줄리안이 공매도한 주식들의 가격이 오를수록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손실은 커졌습니다. 1999년 한 해 동안 타이거 매니지먼트는 19%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는 86% 상승했습니다. 그의 투자자들은 분노했습니다. 로버트스는 한물 갔어. 시대가 변했는데 그는 변하지 못해. 기술주를 이해하지 못하는 구식 투자자야.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말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운용 자산은 8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140억 달러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줄리안에게 이것은 단순한 재정적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투자 철학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옳아. 시장이 미쳤어. 줄리안은 자신의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그는 닷컴 버블이 곧 터질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옳다면 타이거 매니지먼트는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거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당신이 파산하기 전까지 비이성적일 수 있다는 유명한 격언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6장 호랑이의 포효 그리고 은퇴. 2000년 3월 나스닥 지수는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점이었습니다. 인터넷 광풍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줄리안 로버트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2000년 3월 30일 줄리안은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투자자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월스트리트 역사에 남을 문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계속 투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타이거 매니지먼트를 청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년간 이어온 타이거 매니지먼트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때 220억 달러를 운용하던 세계 최대의 헤지펀드가 문을 닫았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스는 68살이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로버트스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해 추락하다. 기술주를 이해하지 못한 구식 투자자의 비극적 최후. 하지만 역사는 놀라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타이거 매니지먼트가 청산된 지 불과 열흘 후 나스닥 지수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10일 5,048포인트로 정점을 찍은 나스닥은 그 후 2년 반 동안 78% 폭락했습니다. 2002년 10월에는 1,114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이 옳았습니다. 그가 공매도했던 기업들은 하나씩 무너져갔습니다. 펫닷컴, 웹반, 애톰.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파산했습니다. 살아남은 기업들도 주가가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야후는 $500에서 $10로 떨어졌습니다. 아마존도 $100에서 $6로 추락했습니다. 만약 줄리안이 몇 달만 더 버텼다면 그는 역사상 가장 큰 수익을 거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헤지펀드 업계에서 회자되는 가장 씁쓸한 역설 중 하나입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옳았습니다. 시장은 그가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비이성적이었습니다. 펀드를 청산한 후 줄리안은 한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은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7장 불사조처럼 2000년대 초반 줄리안 로버트슨은 새로운 역할을 찾았습니다. 직접 펀드를 운용하는 대신 그는 자신이 키워낸 타이거 컵스들에게 시드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유망한 젊은 투자자를 발굴하면 그에게 자본금을 투자하고 사무실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새 펀드의 지분 일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딩 비즈니스라 불렸습니다. 줄리안이 시딩한 펀드들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타이거 글로벌은 체이스 콜먼의 리더십 아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투자 펀드가 되었습니다. 페이스북, 링크드인, 스포티파이, 플립카트, 바이트댄스. 그가 투자한 기업들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바이킹 글로벌은 안드레아스 할보르센 아래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과를 내며 세계 최대 헤지펀드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론파인 캐피털은 스티브 만델의 철저한 분석 능력으로 업계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수십 개의 타이거 관련 펀드들이 성공적으로 운용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이르러 타이거 패밀리가 운용하는 총 자산은 $2,000억 넘어섰습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낸 투자자 생태계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거대한 축이 된 것입니다. 줄리안 자신도 개인 자산 운용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애플, 구글, 마스터카드 같은 기업에 장기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타이거 매니지먼트 시절보다 작은 규모였지만 그의 투자 실력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그의 개인 자산은 $40억 넘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유산이었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투자 철학과 인재 양성 시스템은 헤지펀드 업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줄리안은 자선 활동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로버트슨 재단을 통해 교육, 환경, 의료 분야에 수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특히 그는 뉴욕시의 공립학교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운이 좋았어. 그 운을 나눠야 해. 그가 자선 활동에 대해 한 말이었습니다. 8장 유산. 2022년 8월 23일 줄리안 로버트슨은 9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금융계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블룸버그 모든 주요 금융 매체가 그의 업적을 조명했습니다. 그가 키워낸 수많은 제자들이 추모의 글을 올렸습니다. 체이스 콜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리안은 나에게 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엄격했지만 공정했고 요구가 높았지만 항상 더 많이 주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입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이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는 롱숏 전략을 대중화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헤지펀드가 사용하는 이 전략은 줄리안에 의해 체계화되고 세련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철저한 기업 분석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현장을 방문하고 산업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투자 분석이라는 것을 그는 증명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인재 양성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키워낸 타이거 컵스들은 오늘날 금융계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교육과 멘토링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의 가장 큰 유산은 하나의 교훈일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고수하라. 설령 세상이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더라도. 줄리안 로버트스는 닷컴 버블이 한창일 때 그것이 거품이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는 돈을 잃었고 명성을 잃었고 결국 펀드를 청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옳은 것을 고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 다른 방향을 가리킬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투자자는, 아니 진정한 리더는 군중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석과 확신을 따릅니다. 줄리안 로버트스는 그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에필로그. 호랑이는 영원하다. 뉴욕 맨해튼의 밤하늘 아래 수십 개의 헤지펀드가 오늘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슨. 그가 직접 가르친 사람, 그 사람이 가르친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또 가르친 사람. 호랑이의 피는 세대를 거쳐 흐르고 있습니다. 800만 달러로 시작한 작은 펀드.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가 되었고 한 사람의 비전은 수천억 달러를 움직이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스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육자였고 멘토였으며 한 시대를 정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걸겠습니까? 당신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끝까지 지킬 용기가 있습니까? 줄리안 로버트슨이 그랬던 것처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합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은 죽어서 전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오늘도 월스트리트의 밤하늘에 포효하고 있습니다.